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소설 1강입니다. 우리 고전소설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꼭 알아야 되는 인문학 이론을 먼저 배울 거거든요. 오늘부터 같이 시작해 봅시다. 프린트물 다들 챙기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없는 사람은 빨리 학습 자료실 가가지고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서 같이 할게요. 자,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징.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선비 한 명이 있는데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려면 말이 필요하대요. 근데 마침 우연히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이 말을 타고 가는데 세상에 얘가 날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성이라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 말에 날개가 달렸어. 막 날아요. 페가수스처럼. 이렇게 신기하고 이상하고 전할 만한 일, 요것을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개념들을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밑에 보시면 기출을 품은 개념을 품은 기출 선택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잘 물어보는 선지예요. 잘 사용되는 선지예요. 보시면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원적 공간 구도. 여러분, 이원적 공간 구도가 뭔가? 이걸 알아야지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진다. 우연성.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고전소설의 개념과 성립 과정.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로 우리나라의 설화, 가전과 중국의 명나라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게 고전 소설인데요. 여기서 이 가전에 대해서 잠깐 눈여겨보자면 옆에 보시면 가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가전체라고도 합니다. 얘는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대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전기의 형식으로 쓴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전기는 전기성하고는 좀 달라요. 이 전기는 위인 전기 할 때 그 전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전 소설은 지금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개화기를 나누는 기준이 그 가보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고전 소설이 언제 쓰여진 거냐라고 묻는다면, 개화기 이전에 쓰여진 소설, 즉 조선 후기 때 개화기 이전까지 쓰여진 소설을 고전 소설이라고 부르고, 개화기 이전부터는 신소설, 개화기 소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편의상 그냥 조선시대까지가 고전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뭐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그 시험지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거의 다 조선시대 개화기 이전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신소설은 현대문학으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티가 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조선 후기 때 쓰여진 작품이 고전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전소설은 한문소설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한문소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한글이 널리 보급되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한글이 널리 보급됐다고 하니까 빈칸에 들어간 말은 한글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 위치가 옮길게요. 자, 한글 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여성과 평민층이 한글 소설을 활발하게 향유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평민층이 주된 독자층이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향유함으로써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거나 아니면 여성의 인간적인 권리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는 등 민중의 삶과 정서가 담긴 작품이 다수 창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계속 보시면 이제 고전소설의 특징을 테마별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먼저 고전소설의 주제입니다. 고전소설의 주제는 대체로 제일 대표적인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을 징벌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권선징악의 주제와 인과응보, 그리고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 가족의 우애, 위기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요, 사실 고전소설의 갈래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 이거 영웅소설. 가족 간의 우애, 가정소설. 위기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 애정소설. 그리고 모든 고전소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이러한 주제가 이야기의 바탕을 이루면서 세부 이야기만 달라진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뒷장 넘어갈까요? 이제 고전소설의 구성을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자주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전소설은 평면적 구성을 취해요. 평면적 구성. 여러분 평면이랑 입체를 비교하면 개념이 바로 잡힐 거예요. 평면이랑 입체 중에 단순한 것은 평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전소설은 무조건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현대소설과 비교한다면 고전소설이 여러 방면에서 훨씬 단순하고 간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간단하느냐? 무조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펼쳐져요. 평면적 구성. 시간 순서대로 무조건 펼쳐집니다. 근데 고전소설이긴 한데 평면적 구성이 아닌 애가 예외적인 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신 운영전. 걔는 액자식 구성이라서 좀 예외고 대부분의 고전소설 거의 97, 8%는 평면적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일대기적 구성. 여러분 이 일대기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위인전기 할 때 그 전기예요. 위인 전기할 때 그 전기, 전기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기라는 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 위인 전기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일대기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아니면 전기적이다, 비현실적이다와 비슷한 말로 사용될 때도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일대기적 구성은 주인공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이 흐르는 무엇대로? 네. 얘도 평면적 구성이랑 똑같거든요.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평면적 구성의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디귿은 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구조인데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합니다. 얘는요,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라고도 여러분이 배우셨을 확률이 큰데 이 구조를 따라가요. 한번 밑줄부터 치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모든 영웅 소설은 이 구조로 따라갑니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이걸 따라갑니다. 제일 먼저 왕족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평민 집안 이런 데서는 안 태어나. 노비의 자식 이렇게는 절대 안 태어나요.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뭘까요? 네, 출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출생이 무엇이냐? 아래서 태어나요. 기도로 태어나요. 네. 뭐 어느 집에 아이가 오랫동안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태몽을 막 꾸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기도로 태어나는 것도 비정상적인 출생, 아래서 태어나는 것도 비정상적인 출생, 뭔가 남다르게 태어나요. 근데 이렇게 남다르게 태어나다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금수저 아니고 그냥 다이아 수저예요. 뭔가 고귀한 혈통에다가 뭔가 뛰어난 능력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해. 똑똑하고 뭐 무술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다 잘하고 다이아 수저면은 스토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 고비를 맞아요.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져요. 이거를 가족과의 이산 가족 할 때 그 이산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시련을 한번 겪고, 근데 우리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죠.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주로 아빠 친구가 조력자인 경우가 많은데,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요. 또 항상 보면은 이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대다수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조력자가 보통은 아빠 친구인데 이 조력자가 주인공을 구해주는데 꼭 이 집에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주인공을 아들 삼아서 키워줘요. 양육됩니다. 근데 또 꼭 이 조력자 집에는 또 주인공이랑 나이가 비슷한 딸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커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빠 친구인 조력자가 자연스럽게 장인어른이 되고, 근데 그렇게 어른이 돼요. 근데 어른이 될 동안 우리 주인공은 그 자신의 능력 있죠. 이걸 더 갈고 닦아가지고 완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완벽한 먼치킨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 위기를, 2차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거는 어릴 때의 위기랑은 좀 달라요. 어릴 때의 위기. 이때가 그 미취학 아동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린아이한테 가장 큰 위기는 가족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능력을 갖춘, 다방면으로 능력을 갖춘 어른이 된 후의 위기는 이게 국가적 위기일 경우가 많아요.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면 우리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해요. 반란을 평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임금님 구해내고 어릴 때 헤어졌던 가족도 다 만나고 승리해요.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정한 서사 구조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가 돼요. 자, 계속 보실게요. 이원적 구성이라는 애도 있어요. 이게 좀 자주 나와요. 이원이래요. 뭔가가 두 가지예요. 뭐가 두 가지냐면은 세계가 두 가지예요. 이게 동양판 판타지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상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상계가 있어요. 둘 중에 인간이 사는 곳은 지상계. 천상계는 신선, 옥황상제, 선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천상계가 비현실적인 세계고 지상계는 현실, 우리가 사는 세계인 거예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천상계와 지상계 이렇게 세계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원적 구성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전소설에서는 천상계의 인물인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와요. 이거를 적강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잠깐 먼저 볼게요. 적강이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오거나 지상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뜻한다. 여기까지 밑줄 쳐주시면 돼요. 이런 거를 적강 구조라고 하고 또는 적강 화소, 적강 모티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주인공이 신선인 경우가 많아요. 주인공, 남주는 신선, 여주는 선녀. 이렇게 천상계에서 신선과 선녀로 살다가 엄청 뭔가 사소한 잘못을 하나 해요. 예를 들어보자면, 옥황상제가 너 책 좀 읽어봐라 했는데 한 글자 잘못 읽었어. 그래서 너 그것도 제대로 못 읽어? 이러고 이제 벌로 인간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적강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견우직녀 이야기 다 아시죠? 견우직녀 둘이 몰래 연애하다가 들켜서 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애하다가 들켜서 너네 둘 다 내려가라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목황생제 복숭아 몰래 따먹고 내려가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천상계에서 이제 착한 신선 나쁜 신선 걔네들도 이제 착한 애 나쁜 애가 있나 봐요.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옥황상제가 둘 다 시끄러 내려가 해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어서 다시 천상계로 복귀해요. 이런 설정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원적 구성을 가진 적강 구조 또는 적강 소설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시 샘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숙향전 이거는 기출 작품이거든요. 줄거리 한번 볼게요. 숙향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녀래요. 벌써 선녀라는 것에서 네, 적강 구조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원적 구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얘가 선녀였어. 전생의 선녀인데 지금 죄를 짓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럼 얘는 전생의 선녀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보통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뭔가 얘가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극복할 것 같지 않아요? 숙향은 피란길에 부모와 헤어지고 이거 어린 시절의 시련 같은데 뭔가 이게 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장승생 댁의 양녀가 되지만 장승상이 조력자겠네. 그리고 되지만 시비, 종 사향의 계략으로 쫓겨나서 마고할미와 살게 된대요. 마고할미 이름이 좀 범상치 않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뭔가 또 이 사람도 약간 비현실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숙향은 천상 선녀로 놀던 꿈을 꿨대. 이거 자기 전생 아니야? 일종의 전생이죠? 원래 선녀였으니까. 이걸 꿈을 꾸고 술을 놓는데 이걸 본 이선이라는 남주예요. 이선이라는 선비가 숙향을 찾아와서 둘이 사랑에 빠져요. 여러분 이 숙향전이 지금 주인공이 선녀인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짝 이 영웅의 일택이 따르나 싶지만 이게 사실 애정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적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성격이 보인 겁니다. 애정소설이에요. 이선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혼인을 반대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있네요. 혼사장애라고도 합니다. 이선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숙향과 이선은 혼인을 하고 부귀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가요. 돌아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째 줄 선년대 죄를 짓고 인간 세계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여기에서 이 적강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인물. 고전소설의 인물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여러분, 고전소설은 무조건 단순하고 간단한 거라 그랬죠? 인물도 평면적 인물이에요. 평면적 인물은 어떤 것이냐?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네, 착하면 끝까지 착하고 나쁘면 끝까지 나빠요. 근데 반면에 현대소설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막 복잡해요. 그리고 전형적 인물이기도 해요. 여기서 전형적이라는 거는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특정 신분이나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 유형이 전형적 인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효녀하면 심청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옆에 보시면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는 제자 가인형 인물이 있는데 이 제자 가인형 인물이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엄친아 엄친딸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다 뛰어나. 모든 게 다 뛰어난, 모든 걸 갖춘 다이아수저 주인공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유형이 있어요. 초월적 인물. 네, 비현실적인 인물이죠. 인간 세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원적 구성의 경우에는 이게 천상계의 인물, 그러니까 신선, 선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월적 인물이 됩니다. 주로 하늘의 선녀, 용궁의 용왕,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인물들이 초월적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개념콩 문제 있거든요.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은 작품이 많다. 맞아요? 맞아요.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이런 거 무슨 구성? 평면적 구성. 그리고 개성적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고전소설의 인물은 어떤 인물? 평면적 인물, 전형적 인물. 여러분, 입체적 인물, 개성적 인물은 현대소설 거예요. 예. 이거 현대소설 거예요. 예, 입체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정답은 3번이었어요. 빨간색으로 다시, 응? 여기. 이게 무슨 일이람? 네, 그냥 넘어갈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진짜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우연성. 응? 빨간색 무서우니까 노란색으로 다시 칠할게요. 왜냐?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모든 게 다 우연히 일어나요. 고전소설에서는 현대소설과 달리 사건이 필연이 반드시 그러한 거거든요. 꼭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우연히 일어나요. 이거 잠깐 보실까요? 홍길동전. 익숙하시죠? 이 부분이 이제 길동이가 그 부분, 제일 유명한 부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그 부분인데, 얘가 막 혼자 서당에서 글 읽다가 혼자 막 탄식을 하면서 막 중얼중얼해요. 어찌하여 나는 아버지와 형이 있건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요. 하고 말을 마치고 뜰에 내려와서 검수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칼 하나 들고 막 휘두르고 있는데 마침 공 또한 달빛 구경을 하다가 길동이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검수 휘휘 하는 거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 왜 그러니? 여러분, 하필이면 그때 이 공이 길동이 아빠예요.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요. 이게 바로 우연성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요? 길동과 공의 만남이 네, 우연히 이루어졌죠. 이게 바로 우연성이죠. 쉽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성, 얘도 아까 본 거네요. 비현실성, 똑같은 말, 전기성. 여러분이 전기성은 위인 전기할 때 그 전기 아니고 이게 정말 신기하고 기이해서 전할만 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어떻고? 네,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전기성입니다. 전기성.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을 다루는 거. 근데 주로 주인공이 비범하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능력, 초능력을 써요. 자, 여기 소대성전이라는 작품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 소대성전도 수능 기출 작품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전기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음이 불안해요. 책을 놓고 보더니 누가? 소대성, 대성이가 예, 호련, 갑자기 광풍이 미친 듯한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서 생은 이게 선비란 뜻이거든요. 대성이 말해요. 생이 쓴 관을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벗겨서 공중에 솟았다가 방 가운데 떨어뜨려. 갑자기 바람이 미쳤네. 생이 그 관을 태우고 갑자기 주역을 내어서 점괘를 봐요. 점을 치네요. 점을 치니까 괴이한 일이 눈앞에 보인대요. 뭔가 미래를 봤어. 여러분 이거 뭔가 비범하지 않아요? 그죠? 마음에 냉소하고 촛불을 돋우고 촛불 켜고 밤새기를 기다리더니 삼경이 지난 후에 갑자기 방 안에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둔갑술을 펼쳐요. 초능력 썼다.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이 바로 전기성이네요. 그러면 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생의 행동에 전기성이 나타난다.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둔갑술 썼잖아요. 둔갑술을 베푸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동.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정답은 3번이네요. 인물의 비범한 능력으로 갑자기 광풍이 창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 바람은 이 생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바람이 분 거예요, 이거는.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얘가 틀렸어요. 네, 얘가 틀렸어요. 자, 이제 다음 특징 문체를 보실게요. 문체. 이거는 좀 쉬워요. 문체가 요거 기억나시나요? 구어체, 문어체? 네, 문어체는 일상생활에서 안 써요. 그래서만 쓰이는 문체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한문 문어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런 표현, 뭐뭐더라, 뭐뭐 가로대, 뭐뭐 왈, 이런 거, 우리 안 쓰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춘이라, 네. 그리고 뭐 발자취가 없는지라 이런 부분, 뭔가 우리가 요즘 안 쓰는 부분,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몇 번일까요? 음수는 글자 수고요. 음보는 네, 사문보 사문복해예요. 여기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이건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는 어투? 이게 구어체죠. 근데 지금 여기 박시전에서는 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종결 표현, 뭐, 이라, 지라, 이런 거 썼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방금 보셨던 이거. 음수와 음보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운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문체는 운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율할 때 운 또는 운율할 때 유를 써서 운문체 또는 율문체 또는 율문투라고 합니다. 운율이 느껴져요. 운율이 느껴진다? 리듬이 있어요. 아니 소설에 어떻게 리듬이 있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원래 처음부터 소설이 아니고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소설.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이라면 원래 판소리였으니까 원래 노래였죠. 그걸 소설로 받아 적게 한 거라면은 운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문체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율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위에 나왔던 이 음수는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 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거. 음보는 네, 삼음보, 사음보 이런 거 반복하는 건데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장기전 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전부 다 수능 기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익혀 놓으면 편합니다. 봅시다. 장기란 놈 하는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서를 볼짝시며 뭔가 리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3, 4, 3, 4 네, 여기 콩 먹고 3, 다 죽을까 4, 고서를 3, 볼자시면 4, 3, 4, 3, 4의 음수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쫙 스캔을 하면은 유난히 태자가 많지 않아요? 태자, 태고자, 한태조, 그죠? 태자가 좀 콩태자, 뭐 이렇게 태을성, 이태백, 태자가 엄청 많죠? 네, 이것도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운율을 좀 찾아보자면 이 부분, 오곡, 백곡, 잡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이거 보시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끊기는 거 보이세요?
오곡백곡 작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네, 4444, 44조. 여기는 3434, 34조.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네, 이렇게 운율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자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했다. 맞아요. 네, 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의문형의 어미 까를 반복하여 리듬을 형성했다. 여러분 까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까 있어요? 한 번 나와요. 또 있어요? 없어요. 네, 2번이 뭘 볼까? 이게 무슨 일이람? 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글자 수가 반복되는 음수율 했어. 3434, 4444 했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너무 쉽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특징이에요,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 이거 중요하죠. 서술자의 개입. 똑같은 말, 편집자적, 논평. 자, 이게 뭐냐면, 고전소설은 전부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을 해요.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인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 생각, 느낌, 이거를 직접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방금 말해버렸네요. 무슨 작가 시점? 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얘를 똑같은 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편집자적 논평. 근데 이게 중요해요. 문장의 형태가 주로 서리적 의문문, 뭐뭐라, 뭐뭐 쏘냐, 뭐뭐리요, 예, 뭐뭐랴, 뭐뭐 쏘냐, 뭐뭐리요. 여기서 찾아볼까요? 유충열전. 얘는 영웅소설인데 얘도 엄청 그 기출작품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 여기서 이 리오, 랴, 쏘냐 이런 거 찾아본다면 바로 딱 여기 맨 밑에 나오죠. 원수, 이 원수가 아버지의 원수, 그 원수가 아니고요. 이게 우두머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군이란 뜻이에요. 원수가 닿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 바다도 뒤엎어지는 듯하니 귀신인들 아니 울며 혼백인들 아니 울려. 우리 주인공 유충렬이 막 달려나가니까는 강산도 무너지고 바다도 뒤집어지고 귀신도 막 울고 혼백인들 아니 울려. 이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기세로 돌격하고 있다. 요렇게 누가 평가를 내렸느냐? 편집자가, 서술자가, 네, 작가가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개념콕 6번 한번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자의 생각이 인물의 말을 통해 드러나 있다? 벌써 틀렸어요. 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인물의 말이 아니라 따옴표 없이 직접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고 주로 서리적 의문문을 사용해서 드러냅니다. 뭐뭐랴, 뭐뭐쏘냐, 뭐뭐리요. 자, 직구가요. 여기서도 볼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각설, 차설 이런 말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고전소설에서만 쓰이는 건데 나 이제 딴 얘기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현대소설처럼 매끄럽게 다른 주제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예 각설, 차설, 각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축첩제는 첩을 두는 제도. 적서차별은 정실 부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자녀와 그 다음에 첩의 자녀를 서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의 자녀를 적자, 첩의 자식을 서자, 얘네들을 차별을 두는 거. 홍길동전에 이 적서차별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고전소설의 아주 필수적인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예, 방금까지 한 것들이 이게 쉽고 간단한 개념이지만 시험 문제에서 베이직하게 많이 물어보는 개념이라서 꼭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보시면 확인 문제가 있어요. 네, 숙제 풀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확인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